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아 무덤까지 가져가려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이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시댁 집안 식구들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는 걸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 사연은 시동생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을 때 시댁 집안 식구들은 예상하지 못한 발표에 모두들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가 뭔 생각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었지만 시동생이 살아온 세월을 보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시동생의 철없는 행동에 두 손 두 발 전부 들 정도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포기한 것 마냥 삶을 막 살아왔었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었겠어요. 가족들은 과일을 먹고 있다가 목에 걸릴 정도로 다들 놀라게 되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의 말을 듣자마자 무시를 하셨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장난치는 거지? 세상 어느 여자가 능력도 없는 너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겠대? 돈도 쥐뿔도 없고 얼마 전에 6개월 정도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운 상태면서 여자를 만날 시간은 있었나 봐. 결혼 발표가 아니라 결혼이 하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건 아니고 엄마가 그동안 너를 지켜봤지만 너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놈이다. 여자 인생 망치고 싶어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함부로 놀리니?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냉전 한 푼 없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맥주 한 캔 살 돈도 없어서 엄마한테 구걸하지 않았어? 쓸데없이 남의 귀한 딸 인생 끝내지 말고 너 앞가림이나 잘해라. 엄마는 아들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결혼하면 철 든다잖아요.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저 이번에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열심히 살 거라고요. 결혼 반대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면 다들 놀라실걸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에요. 4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로펌 대표라고요. 대형 로펌은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소형 로펌 회사지만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 같은 놈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니까요. 엄마는 인생 역전하고 싶지 않나 봐요. 그럼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할까요? 웬만하면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주말에 잠깐 얼굴 보는 건 어때요? 그 사람이 워낙 바빠서 길게 시간을 내지 못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재산으로 40억 정도 있고 로펌 대표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조금의 실수도 생기면 안 된다고요. 모두들 시동생의 충격적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여자가 시동생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놀라울 일인데 4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로펌 대표 자리에 있는 여자가 시동생과 결혼을 한다는 말에 시댁 식구들은 말도 안 된다면서 믿기지 않으셨는지 몇 번이나 물어보셨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좋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시동생과 결혼을 하려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 흘러가듯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시부모님께 구걸하면서 살아오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로펌 대표라는 여자의 생각이 더욱더 의문스러웠죠. 나중엔 사기꾼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지만 그 여자의 이름 석자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순간 시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사실에 놀랄 뿐이었어요. 처음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는 온갖 상처되는 말로 무시를 하시더니 진짜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시모는 순식간에 태도가 바뀌었고 상당히 들뜬 기분으로 그 여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어요. 시모는 인사를 오게 될 예비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주말이 오기 전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죠. 꽤 비싸 보이는 옷들도 구입하셨고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새로 하시면서 예비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금요일 저를 일찍 부르셨어요. 시모가 할 수 있는 음식들을 모두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날에 모든 걸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셨죠. 남편과 저는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도착해 시모가 시키는 걸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남편은 대청소를 했고 저는 시모 옆에서 힘들게 음식을 하고 있는데 시동생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로펌 대표와 결혼을 하게 됐다 해도 형인 남편이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이 거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저를 의식한 시모가 저에게 쓸데없는 말은 꺼낼 생각조차 하지 말라며 예민하게 반응하셨어요. 한 성격 하시는 시모 때문에 남편도 눈치를 보면서 시키는 걸 묵묵히 도와주고 있었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 번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사소한 거 하나도 용납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방금 말했는데 그걸 까먹은 거야? 아니면 그냥 하기가 싫어서 대충 넘어가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음식 만들기 싫은 거니?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야? 예비 며느리가 먹게 될 음식인데 작은 거라도 정성을 들이라고 했잖아.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 터지게 음식을 만들고 있어? 다시 해라. 맛도 중요하지만 먼저 눈으로 보는 게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고.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는지 알아줘야 되지 않겠니?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1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내 성격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로펌 대표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셈이 나서 그러는 거니? 하는 꼴을 보니 일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네가 이럴수록 나한테 욕만 얻어먹는다는 거 명심해라. 어머님, 저희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자마자 온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왔으면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죠. 음식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도련님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형이 옆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동생이 누워서 TV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로펌 대표에 있는 여자를 인사시키려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희생하는 만큼 도련님도 같이 좀 해야죠. 이런 건 어머님이 나서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내 아들이 그 여자랑 결혼만 하면 앞날의 인생에 꽃길만 걷게 될 텐데 이 정도 희생은 100번 1000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음식이나 하나 더 만들거라. 시모는 저에게 입도 뻥끗하지 말라면서 음식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때 다 때려치우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한 번은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어느 정도 일을 끝낸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게 시동생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고 저희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남편은 결혼을 못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저는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 다음 집안 정리를 끝낸 뒤 겨우 누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시댁으로 향했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시모는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저 또한 시키는 걸 처리하느라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시댁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일반 가정이기 때문에 로펌 대표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 그렇게 약속한 시간이 되고 잠시 뒤 처음으로 예비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확실히 저희와 다른 물에 살아서 그런지 몸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명품이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 올 때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깍듯하게 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었는데 예비동서는 시부모님께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곤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예비동서의 분위기에 압도당해 말까지 더듬고 있었어요.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음식이 식기 전에 한 숟갈 뜨자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도련님은 예비동서가 될 여자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면서 왕을 모시듯 눈치를 보면서 주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능력이 다르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지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로펌 대표의 예비동서를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몰라 모두들 얼어버린 상태였었죠. 식사들 안 하세요? 저 온다고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간 것 같아 먹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예비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죠. 아무래도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많이 불편할 텐데 천천히 들어요. 네,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야 분위기가 어색하지가 않죠. 좋은 음식 앞에 놔두고 어려운 분위기에서 식사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시려면 전날부터 고생하셨겠어요. 저한테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뭐든 물어보셔도 돼요. 승철 씨가 저를 워낙 잘 챙겨주고 자상한 면이 많아서 연인 사이까지 발전할 수 있었어요. 특별하게 안 보셔도 돼요. 저희도 다른 연인들처럼 만나면 영화 보고 간단하게 저녁 먹고 헤어지는 정도였어요. 제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자주 얼굴을 볼 수 없는데도 그런 저를 이해해줘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카페에서 발을 헛디뎌 승철 씨 옷에 커피를 쏟았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화부터 냈을 테지만 괜찮다면서 세탁비도 거부하고 집에서 세탁하면 된다고 그냥 가시려 하길래 처음 겪어본 사람이라 특이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돌발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면서 웃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네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저희 관계에 대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로펌 대표가 확실한 거예요. 대충 알고 있겠지만 제 아들은 아직 부족한 게 많다는 걸 알 텐데요. 주변에 능력 좋은 남자들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제가 능력 좋은 남자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음지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엮이는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승철 씨는 변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만도 저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비 동서는 자기 가치관이 확실히 뚜렷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시동생이 예비 동서의 눈에는 괜찮은 남자로 들어왔던 거고,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이 된 거였습니다. 모두들 예비 동서의 말에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대화는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었죠. 시몬은 정말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냐며 몇 번이나 되물었고, 예비 동서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시몬은 갑자기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면서 둘의 관계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물어보셨어요. 시동생은 뭘 그런 걸 알아보려 하냐고 얼굴이 붉어져서는 당황해하고 있었죠. 예비 동서는 곧바로 손까지 잡아봤다면서 혼전 순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몬은 예비 동서의 한마디에 많이 놀랐는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순결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예비 동서의 확실한 자기 관리에 시몬은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요즘 시대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여자가 드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 모두 놀란 상태였죠. 예비 동서는 시간을 보더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다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그렇게 서둘러 나가게 된 예비 동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시몬은 잠시 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동생이 정말 큰 거 하나 물어왔다면서 앞으로 돈반석에 앉을 일만 남았다고 기뻐 날뛰고 계셨죠. 그때 느꼈던 게 세상은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시몬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견례까지 잡기 위해 서둘러 일을 진행시켰고, 시동생도 그걸 원하는지 예비 동서가 저희 집에 다녀간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예정대로 순조롭게 상견례 장소에 모두가 모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가벼운 대화를 시작으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었죠. 시몬은 당신 아들의 칭찬을 늘어놓으면서 지금까지 바르게 키웠다며 온갖 좋은 말들로 포장을 하고 있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혼식을 원하셨어요. 요즘 식장 잡기가 정말 쉽지 않다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식을 올릴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제 딸은 정원에서 결혼식 올리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네, 뭐가 됐든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서류에 도장 찍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장 다음 달에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돈께서도 서둘러 식을 올리는 게 좋으시죠? 둘 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니까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려야 손주도 서둘러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겠네요. 그럼 다음 달에 식을 올리는 걸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유 있게 스케줄을 빼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하루가 모자랄 정도라 죄송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질문이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집 문제가 제일 크지 않겠어요? 제 아들이 아직 집을 마련하지 않아서 그게 걱정이긴 한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지내면 되는 거라 몸만 들어오면 되겠는데요. 50평대라 둘이 살기엔 딱 좋겠네요. 어머, 50평이나 된다고요? 엄청 넓네요.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50평이나 된다면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그쪽 시세는 얼마 정도 해요? 예비동서가 서울에 50평이나 되는 집이 자가로 있다는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기만 한 건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니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며 화장실로 부르셨어요. 시모가 저를 왜 부르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뒤따라갔는데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돌리시더니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짝 소리가 울릴 정도로 크게 맞아서 저는 놀란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어요. 내가 아까 상견례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심히 말을 잊어버렸니? 못 배운 티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못 참고 면전 앞에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본전이라도 찾지. 30분밖에 없다는데 네가 뭔데 황금 같은 시간을 빼앗으려 그래? 얼굴 표정 보니까 상당히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네가 이제 껴들 자리는 없어. 그냥 가정부 노릇이나 하면서 새며느리 비위만 잘 맞추면 된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너 때문에 놓쳐서야 되겠니? 식장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조금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저 집안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어리숙한 면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용해서 나도 좋은 아파트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니? 내 아들한테 푹 빠져 있는데 콩깍지 쓰였을 때 주머니를 탈탈 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조심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너는 그냥 입 닫고 절대 열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얼굴에 뺨을 칠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얼얼한지 아세요?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거 보이시냐고요? 부잣집 집안에 거저 들어온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 본데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 제 핸드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거든요. 제 얼굴에 있는 사진도 찍어서 증거물로 제출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이 결혼 무사히 성사시킬 줄 아세요? 현장 녹취 끝났으니까 지금 당장 소장 쓰러 가시죠. 저도 감정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제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뺨을 칠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모르세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모두에게 알리겠다며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당황했는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강하게 뿌리치려 했지만 어찌나 힘이 세시던지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셨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쳤고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눈앞에 동서가 저를 보며 서 있었어요. 뒤따라오던 시모도 놀랐는지 걸음을 멈춘 상태였죠. 분위기를 살피던 예비 동서는 제 얼굴에 손바닥 자국을 보더니 시모에게 잠깐 저와 단둘이 대화 좀 하겠다면서 저를 끌고 밖으로 휙 나가 버렸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예비 동서는 손을 내밀었어요. 무엇을 달라는 건지 알지 못했던 저는 왜 밖으로 데려왔는지 먼저 물어봤죠. 좀 전에 화장실 앞에서 전부 다 들었어요. 녹음한 파일 저에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계속 가지고 계시면 끊임없이 시달리실 텐데 저한테 넘겼다고 하면 더 이상 형님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된 파일은 저한테 먼저 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어요. 도대체 이런 집안에 왜 며느리로 들어오려는 거죠? 밖에서 다 들었다면서요. 저 사람들 전부 돈 보고 접근하는 거라고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요? 알고 있어요. 저 로펌 회사 대표예요.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저 믿어주실 거죠? 예비 동서는 지금까지 봐왔던 부드러운 눈빛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던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예비 동서의 행동에 믿음이 가서 시무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제 얼굴에 손을 올려 빨갛게 달아올라 찍힌 손바닥 자국의 사진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한마디를 꺼낸 뒤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랐고 별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동서를 슬쩍슬쩍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좀 전에 화장실에서 시무와 나눴던 대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사색이 된 얼굴로 예비 동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당황한 시모가 변명을 하려는 순간 예비 동서가 시모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랐고 저희 집안에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승철 씨는 그게 아니었나 봐? 나를 이용해서 삶을 바꾸려고 했던 거야? 내가 항상 하는 얘기를 벌써 잊은 거야? 나는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는 사람들이 싫다고 했잖아. 이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한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상견례 자리는 모두가 예민한 상태인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어떤지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났던 것뿐이야. 아파트 가격 물어보는 게 어때서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못 배운 티 내는 거고 뺨을 맞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이러는 경우가 어딨어? 이 문제는 우리 엄마랑 형수님과 단둘의 문제라고.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 그럼 증명해봐. 내가 로펌 대표인 거 잘 알고 있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뭐든 눈 감아줄 수 있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가 모르고 있던 일들이 나타난다면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고.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승철 씨는 알고 있잖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결혼하기 전부터 찝찝한 건 너무 싫거든. 나한테 숨기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이미 뒷조사도 끝난 상태인데 승철 씨 입으로 직접 말하길 원했었어. 그런데 나한테 끝까지 말을 하지 않으려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평생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거 명심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 좀 해봐. 나도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있어. 작년에 밤길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를 쳤는데 그때 당시 나는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사람을 둘이나 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쳤었거든. 그쪽 근처에 공원이 있긴 한데 외진 곳이라 사람들이 잘 안 다니거든. 공원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CCTV도 없고 어두워서 그 길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하필 그곳에서 사고가 난 거야. 주변에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있던 나는 도망치면 죄를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말에도 그곳을 서둘러 빠져나왔어. 나도 당신이 로펌 대표니까 이런 사실을 나중에 얘기하면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신호 위반을 한 거고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했으니까 그런 죄책감에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신고로 응급실에 갔는지 그곳은 흔적도 없더라고. 지금쯤 아마 치료 잘 받고 있을 거야. 아, 그런 거였구나. 내가 예상한 대로 맞았네. 그쪽이 우리 아빠랑 동생을 세상 떠나게 만든 범인이 확실한 거였네. 네가 뺑소니 친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었어. 나는 지금까지 그 범인을 찾기 위해 경찰도 포기한 걸 내가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언젠가 현장에 나타날 줄 알고 밤낮 가리지 않고 범인을 기다렸었어. 그리고 네가 현장에 아주 잠깐 나타난 걸 목격했지. 그때부터 내가 접근한 거야.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의심되는 사람들은 내가 전부 다 조사했었거든. 그런데 너는 내가 로펌 대표라는 걸 알고 도움을 받고 싶었는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더라. 그런데 나도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고 네가 직접 본인 입으로 그때의 사고를 전부 다 고백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한 말을 들었고 혹시 몰라 상견례 내부에 현장 촬영까지 해놨거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걸 우리 아빠랑 동생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증거물은 남길수록 나에게 이득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네가 한 말은 법쪽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거고 앞으로 치열한 법적 싸움이 시작될 거야.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시모도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멍청하게 그걸 왜 말하냐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부와 저희 부부는 시동생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비동서는 지금까지 뺑소니범을 찾기 위해 시동생에게 접근했던 거고, 모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그동안 연기를 하면서 아픈 슬픔을 참아왔던 거였어요. 시동생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자 예비 사부인께선 오열을 하시면서 시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셨고,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는 곧바로 뺑소니범인 시동생을 경찰에 신고해 넘겨주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생기거나 신뢰가 쌓이면 자신이 숨기고 있던 속마음을 꺼내기 마련인데, 시동생은 로펌 대표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었고 자신의 죄를 씻어줄 거라 믿고 있었는지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말았던 거였죠. 저 또한 아주 잠깐이었지만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았을 때 험한 욕을 퍼부었던 내용을 예비 동서에게 넘겨줬던 것도 로펌 대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에게 힘이 되어줄까봐 넘겨준 거와 같은 이치였죠. 결국 시동생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뺑소니 범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있었던 시모 또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펌 대표의 가족을 세상 떠나게 한 시동생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소중한 가족이 2명이나 세상을 떠났는데도 징역이 7년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앞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마음을 추슬렀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황당하기만 하네요. 가족을 잃게 된 그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